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두연구소 김승일 대표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커뮤니티 기반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고요. 이게 어떻게 인공지능 시대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아시다시피 제너러티브 AI 시대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챗GPT를 잘 사용하고 계실 거고,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뭐 유치원 아이가 그린 그림도 엔터 한번 치면은 저렇게 예쁜 그림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뭐 이제는 일러스트레이터란 직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달리 3라는 또 새로운 이 그림을 만들어내는 툴을 지금 빙챗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이 제너레이티브 AI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제너레이티브 AI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네, 이게 그 챗 GPT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를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불러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이게 언어를 배웠다란 뜻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 이 챗 GPT가 언어만 배운 거죠. 다른 걸 아직 배우지 않은 어린 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가 이제 언어를 배웠는데 뭐 수학을 배우고 코딩을 배우고 인공지능을 배우면 어떻게 되죠?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알파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어떤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바둑을 뭐 인간과 대결을 해서 이겼죠. 처음에 나온 알파고 버전은 그 인간의 기보, 인간이 둔 바둑을 둔 기보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뭐 당연히 인간보다 잘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알파고가 은퇴를 해요. 알파고 제로라는 알고리즘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 알파고 제로라는 거는 인간의 기보로 학습하진 않았어요. 알파고 둘이 서로 도와가면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둑이라는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어떤 경험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챗 GPT라는 언어를 배운 녀석이 다시 자기가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언젠간 배워서. 그때가 오면은 조금 특이점이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조금 무섭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또 이 제너티브 AI를 좀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예전에는 컴퓨터는 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챗 GPT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6살짜리 어린아이랑 화해하는 법이다. 잘 지내는 법이다. 그러면은 사람도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부자가 되고 싶다. 네,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떤 그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면서도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겠다. 쉽나요? 쉽지 않죠. 답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전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게 쭉 방법을 설계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역은 인간만이 설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거기에 답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에 답을 하도록 계속 트레인을 받고 있어요. 수많은 데이터. 아까 데프니 콜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계속 학습,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인간을 좀 보죠. 사람은 어떻게 배우고 있죠? 사람은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요.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답이 정해져 있는 지식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학위를 받거나 서티피케이트를 받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아서 먹고 살게끔 되는 이런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계속 풀게끔 학습을 하고 있고요. 사람은 아직도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풀게끔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어떤 그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는 정말 답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과 같이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급변하는 녀석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말, 2020년 초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2019년 말만 해도 인공지능은 그 모델이 너무 크면은 잘 안 된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었어요. 이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지나면은 성능이 안 좋아진다. 근데 2019년 말에 오픈 AI가 딥 더블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요. 뭐냐면은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이 키워보니까 다시 좋아지더라. 그래서 엄청 크게 만들면 되게 좋아져 라는 논문이 2019년 말 2020년 초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기술이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은 비단 뭐 아이와 화해하는 법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교육의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답이 정해져 있는 거를 가르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시험 보는 어떤 패시브 러닝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커뮤니티 기반의 함께 토론을 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교육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커뮤니티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커뮤니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요. 동일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저는 커뮤니티의 정의라고 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커뮤니티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는데 얘가 도대체 말도 안 듣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키워야 좋은지 모르겠고 우리는 전부 다 뭐 초짜 부모님이었을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은 분명히 육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집단이 있어요. 뭐 맘카페 같은 것도 그런 예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떤 커뮤니티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 애가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애가 지금 열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면서 서로 우리 애는 이랬었는데 서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는 이 커뮤니티 기반의 교육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지식을 다 전수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한 명이 다 가르쳐 주는 거 아닌 거죠. 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의 지식을 쉐어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라고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더 나은 답을 찾아 나가요. 그게 거의 유기체처럼 살아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식의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돼 있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지식이 이제 어느 한 명의 그 절대적인 권력자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로부터 전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처에 널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식을 쉐어하는 문화 자체는 다시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가져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세라 같은 좋은 교육 플랫폼이 있고 그거로부터 배운 학생들은 뭐 레딧이나 뭐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서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많은 질의응답을 하면서 좋은 기술들을 배우고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인공지능 기술 코드는 다시 GitHub 같은 데서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고 공유가 되고요. 누군가는 또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조금 고쳐갖고 또 쉐어를 하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정말 좋은 기술 또 나오면은 그거를 페이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걸 또 아카이브라는 또 커뮤니티에 공유를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쉐어하는, 공유하는 문화가 기술 자체를 다시 빠르게 만들고, 기술이 빠르게 만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교육을 받아서는 또 안 되는 거고, 이게 계속 선수단고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모두의 연구소라는 열린 연구소를 좀 만들었어요. 커뮤니티 기반의 열린 연구소고요. 뭐 심플합니다. 네, 그냥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으면은 누구나 모두의 연구소에 와서 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굳이 대학원에 가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만들고, 그런 랩이 많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대학원에 있는 랩들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랩들을 만들어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함께 정보를 나누면서 연구를 하는 열린 연구소인 모두의 연구소를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0개가 넘는 랩들이 운영이 되어 왔고요. 5,000명이 넘는 리서처 분들이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고요. 뭐 그 챗봇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일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 드론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랩 중에서 인공지능으로 작곡을 하는 랩이 있어요. 루바토 랩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AI 송 콘테스트에 이제 출품을 한 작품인데 한번 살짝 볼까요? 소리가 나올까? 인공지능이 작곡한 거고요. 영상까지 다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랩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시간 관계상 뭐 쭉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모바일 폰 상에서 이렇게 손을 딱 집으면은 영어 단어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거를 이제 저희 그 모바일 폰에서 어떤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자 이런 랩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거고요. Detection. 뭐 이런 Abstract.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Influential. 저 마네킹처럼 되어 있는 이상한 거는 뭐냐면요. Diversity. 뭐지? 우리 스마트폰 보면은 스피커랑 마이크가 들어 있잖아요. Interference. 스피커에서 사람 귀에 들리는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초음파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초음파를 내보내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숨 쉬는 거를 모니터링을 스피커랑 마이크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숨을 쉰다라고 하면은 접촉식 기술을 써요. 여기 코에다가 에어플로우를 측정을 한다든가 배에다가 뭔가 센서를 단다든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비접촉식으로 멀리 있는 마이크랑 스피커를 이용해서 하겠다. 우리 그 레이더 같은 거 있잖아요. 거리를 측정하는 거. 뭐 팔을 쏘고 봤는데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서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스피커로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초음파를 써서 배에 맞고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면은 사람이 숨을 쉬면은 이 한 2, 3cm 정도 배가 움직여요. 그 미세한 차이를 측정을 하면은 숨을 쉬는 걸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한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저희가 저 마네킹 목업을 만들어요. 마네킹 안에 그 풍선을 넣고요. 이것도 마이크랑 스피커를 측정을 하고 보시면은 저게 이제 실험하려고 안에다 풍선을 넣어놓고 진짜 숨 쉬는 것처럼 해서 디텍트 하는 건데 뭐 굉장히 잘 되는 프로젝트였고 나중에는 폰에 넣어서 앱도 만들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여기 정도까지만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예인데 서로 빨간색, 파란색 자동차가 막 끼어드는데 안 부딪히고 초록색 차는 위로 가고 빨간색 차는 아래로 가게끔 하는 또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연구하던 결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랩들이 모여서 하고 싶은 연구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 결과물들을 이제 해외 학술지에 이제 게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또 네이처지의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 연구 결과물들이 발표가 됐고요. 저거는 저희가 그 의료 영상이나 의료에 관련된 의료 AI에 관련 있는 연구 랩이 있어요. 거기랑 그 김암과 병원이라고 이제 안구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 병원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서 네이처지에 게재가 됐고요. 그 외에도 뭐 CVPR이나 유립스, 인터스피지 같은 곳에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어떤 대기업의 연구소이거나 혹은 뭐 유명한 대학원이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이 커뮤니티 안에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회사 끝나고 학교 끝나고 혹은 취업 준비생이고 고등학생인 친구들이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냥 취미 생활하러 저녁에 오거나 온라인으로 만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게 좀 놀라운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모드 연구소라는 열린 연구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연구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 할 줄 모르는 분이 되게 많아요. 하고 싶다고 할 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좀 그러면 커뮤니티 안에서 배워볼 수 있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아이펠이라는 어떤 학교를 설립하게 되고요.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가받은 학교는 아니지만 저희는 단순히 지식만 주입하는 학원은 아니다라고 해서 저희는 어떤 학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을 하고 있어요. 계속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워나갑니다.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인공지능이랑 가위바위보 하기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코딩 잘 못해도 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를 생각을 해봐요. 네,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그냥 뒤에서 누가 잡아주고 한번 페달에 발을 올려봐. 내가 잡아줄게. 그냥 하다 보면 돼. 라고 알려주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원리, 뭐 물리학적인 어떤 이론을 배우고 안 하죠. 네. 자전거를 조금 타보면 이제 멀리도 가야 되고 빨리도 가야 되니까 심박수 컨트롤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케이던스는 몇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배우고서 안 하잖아요. 그냥 일단 타보고 재밌으면은 점점 타려고 고민을 하겠죠.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려고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이 숫자 손글씨 인식기, 엠니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숫자 손글씨 인식기를 만드는데 이게 사실은 모델 코드가 10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인식률이 90%가 넘거든요. 그러면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분리해낼 수가 있으면 주먹, 가위, 보재기 3개 분리하는 건 너무 쉬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에 숫자 몇 개만 바꿔도 충분히 가위바위보 하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조금 해보게 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기반으로 학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처음에 허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윈도우즈 OS나 뭐 맥OS가 아니라 리눅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양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설치하다가 잠깐 잘못 설치하면 다시 해야 돼요. 그거를 한 2, 3일 하다 보면은 나는 개발자가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다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 되게끔 하려고 웹브라우저 안에서 인공지능 코딩이 가능하게끔 개발이 된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코딩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해서 돌려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배우는 교재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예는 사람 얼굴을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바꾸어주는 어떤 기술을 배우는 컨텐츠인데요. 이게 이 기술을 만든 사람이 저자가 한국 사람이에요. 모 글로벌 기업의 AI 리드 분인데 저희 연구소 커뮤니티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거 좀 같이 만들자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주셨던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커뮤니티라는 게 서로 지식을 나누면 사는 게 학교에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강사가 없어요. 저희는 커뮤니티에서 스스로 토론을 하면서 같이 배워나가기 때문에 강사는 없고 퍼실리테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실이 굉장히 시끄러워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된다고.
예, 항상 주장을 하고요. 그거를 촉진시키는 사람이 저는 퍼실리테이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을 하면은 처음 하는 얘기가 왜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간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려주면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잘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하게끔 만드는 퍼실리테이터 분들은 있습니다. 주로 졸업하고 선배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실이 시끄러워야 되고 강사가 없고 누군가 지식을 단방향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면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까를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면 이게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10가지 모두의 연구소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재미있게 표현을 한 것들인데, 가령 첫 번째 원칙이 일단 던져봐요. 돌 말고 질문이요. 질문을 자꾸 하게끔 하는 게 저희 1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는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한 명 있다. 질문해도 된다. 이런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옆 사람을 가르쳐 주세요. 네, 당신이 더 성장할걸요. 이런 거고요. 쭉 보시면 하나하나가 되게 좋아요. 5번 같은 경우가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발표하려고 밤새웠으니까요거든요. 좀 부족할 수 있죠. 제가 발표가. 근데 뭐라고 하면은 다 발표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저희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냐, 라고 제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1등한 게 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그게 6번입니다. 함께 상의해 보죠. 15분째 듣고 있지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마이크 잡으면 안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사람들 이걸 되게 좋아했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저희 학교에 입학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보여주는 온보딩 때 쓰는 자료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강의식보다는 조금 더 토론식을 유도하는데요. 그게 실제로 교육을 할 때 퍼실리테이팅의 기법이 조금 케이스별로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자료입니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이해하는 것과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로 교육이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할 때, 학생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에서 쓰는 퍼실리테이팅 스킬이랑 학생이 뭔가 만들어낼 때 쓰는 퍼실리테이팅 스킬이 좀 달라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뭐 교재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검색해서 정보를 찾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은 굉장히 학습이 개인화가 되어야 된다. 사람마다 이해하는 속도가 달라요. 어떤 친구는 글만 봐도, 수식만 봐도 다 이해를 하고요. 어떤 친구는 그걸 더 깊게 많이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 속도가 다른데 이거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같이 진도를 나가버리면은 누군가는 도태가 되는 거죠. 혹은 누군가는 너무 쉬워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 쪽에서는 퍼실리테이팅을 할 때 반드시 학습의 개인화가 전제가 돼서 퍼실리테이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개인화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모두가 만들어봐야 돼요. 가령 팀 프로젝트를 한다. 너는 여기 A 파트 만들고 B 파트 만들고 C 파트 만들고 D 파트 만들어. 이렇게 하고 이 파트는 내가 발표할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냥 풀로 다 만들어봐야 된다가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 많이 해보셨죠? 분명히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또 억울하잖아요. 내가 다 한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라 그럼 그 무임승차한 사람들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결국은 만들어 보는 건 직접 자기가 다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만든다라는 거는 내가 발표하기, 말하기도 만들어내는 거고요. 글을 쓰는 것도 만들어내는 거고요. 가르치는 것도, 코딩하는 것도 전부 다 만들어내기의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블로그에 글도 좀 써보게 하고, 모두가 다 발표를 할 수 있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것들을 유도해 나가는 교육 과정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상대평가가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평가를 넣지 않고요. 1등, 2등, 3등, 1등에게는 뭘 해주고 2등에게는 뭘 해주고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이걸 해주는 순간 친구가 경쟁자가 돼요. 동료가 경쟁자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토론하라 그랬는데 정보를 오픈할수록 불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상대평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절대평가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스레숄드가 넘어가면 다 잘했어. 근데 그걸 못하면 다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이미 그 기준을 넘어섰다면 내 친구가 기준을 못 넘었으면 가르쳐주고 싶을 거잖아요.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유도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퀘스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만 인공지능 교육이 다 있고 지역에는 없어서 저희가 지역 캠퍼스를 7개를 만들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인공지능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유행을 하고 하면서 전부 다 전면 온라인화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오프라인 캠퍼스를 지금은 없애고 다 온라인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육을 할 때 문제는 집중력이 확실히 떨어져요. 오프라인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약간 게이미피케이션을 넣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교육을 받을 때 퀘스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을 넣었고요. 크게 4가지 타입의 퀘스트를 학생들이 풀어 나가면서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타팀을 이해시켜라 퀘스트예요. 뭐냐면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요. 티처 그룹으로 나누고요. 스튜던트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티처 그룹이 스튜던트 그룹을 가르쳐줘요. 근데 시험은 스튜던트 그룹이 봐요. 그 보스몹은 스튜던트 그룹을 시험을 냅니다. 풀잖아요. 점수를 티처 그룹도 가져가요. 이 과정에서 서로 가르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미도 있으면서도 시스템적으로도 토론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식으로 돼요. 그런 것처럼 뭐 타입 B 같은 경우는 모두를 이해시켜라. 이게 앞에 나와서 모두를 이해시키는 거. 이게 사실은 발표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좀 떨리거든요. 안 해보고 두렵고 이런 연습도 좀 시키고요. 타입 C, D 같은 경우는 페어 프로그래밍. 아까 전에 만들어내기는 모두가 해봐야 된다 그랬죠. 프로그래밍을 할 때 모두가 해보고 짝 코딩을 해가지고 페어 프로그램을 해서 모두가 하고 다른 사람 코드 리뷰도 같이 서로 해주는 식으로 돼 있어서 다양한 퀘스트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 수행하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AI 학교의 커리큘럼의 예인데요. 이 보면 동그란 거 노란색 동그라미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를 한번 하고 하얀색 동그라미가 작은 서브 퀘스트, 뭔가 배우고 퀘스트를 계속 풀어나가면서 하고요. 그러다가 저희 블랙박스로 되어 있는 01, 02, 03이라고 되어 있는 메인 퀘스트, 이거는 거의 하루 종일 뭔가를 크게 만들어내는 메인 퀘스트들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한 달 정도쯤 하는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졸업하는 게 저희의 커리큘럼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해온 일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거냐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실의 모습이 1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다. 그죠? 지금 실제로 사진도 그렇게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혁신학교들이 나오고 대안학교들이 나옵니다. 뭐 태제대학교도 아마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모두연구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가령 에콜 42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40개가 넘는 학교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뭐 미네르바 스쿨도 있고 아르메니아의 투모라는 교육기관도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안학교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면 교실의 모습이 100년 전 모습 그대로일 리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교실은 그대로 있고 대안학교 자체는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큰 어떤 교육의 큰 틀 자체를 바꾼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거는 제 그냥 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는 특별한 5%의 학생에 맞게 설계가 된 경우가 많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들은 이미 자기 주도적이고요. 이미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요. 뭔가 클리어한 디렉션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안학교에 가면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여기가 거의 천국 같고 배우는 것도 많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95%의 학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주는 것만 그냥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작심삼일형 인간이라고 표현해요. 네, 저도 굉장히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잘 못하잖아요. 운동 끈질기게 해야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95%는 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두의 연구소 역시도 사실은 자기 주도적인 5%의 사람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100년 전 교실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게 좀 우리가 2030년까지 도전해 보자라고 저희가 좀 미션을 정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95%를 품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보자. 우리의 철학은 지식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형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거를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95%를 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경쟁사 분석을 해봤어요. 경쟁사라고 하면 일반적인 학교인 거죠. 예, 거기는 되게 좋아요. 되게 좋으니까 100년간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뭐가 좋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목표가 단순해요. 대학교다. 4년만 지나면은 졸업할 수 있어요.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UX가 엄청 좋아요.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엄청 좋아요.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지식을 다 알려줘요. UX가 진짜 심플한 거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학위를 줘요. 뭔가 먹고 살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견고한 성을 쌓을 수밖에 없고요. 모두 연구소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게 즐거워요. 언제까지 성장해야 되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들어오면은 여기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UX가 복잡해요. 커뮤니티 활동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알아서 하는 거지. 네, 그리고 성장하고 나면 먹고 살 거야 아무렇게나 뭐 너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어인데 증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4개의 전략을 세우는데 하나가 그로우트원, 성장을 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그래서 커뮤니티형 교육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들어오면은 최소한 먹고는 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진짜 어울리는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내가 커뮤니티에서 성장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어떤 객관적인 인디케이터, 매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기 모두연구소에서 지금 현재 뭐 95점이야. 그러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구나, 성장형 인간이구나 라는 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전략이고요. 세 번째는 5%만 그런 자기 주도적이고 열정적이라면 이런 사람들을 10% 늘리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들을 조금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5%가 10%가 되고 10%가 15%가 되고 20%가 되게, 그래서 어떤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세 번째 전략이고요. 네 번째는 사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같이 활동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4개의 코어 스트래티지가 Fun, Training, Evidence on, 이 4개의 전략을 완성하면 우리는 95%를 품고 혹시라도 교실의 모습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저희 2030년까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도중에 직접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수가 없는 교육을 말씀하셨는데요. 교수가 존재하고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가르치지만 별개로 학생들이 토의할 시간 역시 주어지는 교육은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일단 토의할 시간이 주어져서 제대로 토의가 된다는 가정하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교육은 배우는 게 훨씬 빨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드럼을 배우겠다. 저는 100% 1대1 과외 받을 겁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기초 지식이라는 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배우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런 블렌디드된 믹스된 형태가 좋은데 저희는 강사가 없이 그 퍼실리테이터만 있는 이유는 현재 한국 교육은 너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너무 강의형에만 익숙해 있어서 토론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좀 토론을 하게 만들려고 토론 위주로 편성을 한 거지. 저희가 토론하면서 함께 배우는 문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강의식을 믹스해서 넣어서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보통은 토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시간만 준다고 토론하는 건 아니니까. 예. 네. 다음 질문은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작은 규모의 이야기를 같지만 대규모 대학도 강의 하나는 작은 모임일 테니까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교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일단 교수들로부터 이 방식으로 전환하기 힘들어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이 강의 하나하나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연구 모임들 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모임이 있어요. 플립드 스쿨이라고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같이 배워나가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한 명이 가르쳐 주진 않고 같이 미리 공부를 하고 토론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교수님이 교수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방법을 좀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플립드 러닝이나 뭐 하브루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모드 연구소에 그 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처음에 교수님들이 왜 모드 연구소 와서 하지? 학교에서 하시면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교수님들이 배울 데가 별로 없어요.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한테 배운다 그러면은 가르치는 교수님도 부담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보통은 제가 아는 교수님들 보통 유튜브 보고 이제 배우시거나 혹은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고 같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갈 데가 없어서 오시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그 안에서 그 다 같이 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과거에 교육 시스템에 익숙해진 30대 이상의 학생들도 프레임이 주어지면 어린 학생들처럼 유연하게 배우고 성장하나요? 모두의 연구소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 주 고객층은 20대 후반, 30대 초니까 30대는 당연히 포함이고요. 뭐 40대, 50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기업에서 임원도 하시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을 배워야 되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요. 예. 근데 적응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20대도 쉽지 않아요. 처음에 한 달은 조금 고생을 하는데 그 뒤에는 아 이런 거구나를 느끼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요. 졸업할 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그 모드연구소 아이펠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쯤 지나면 아 이렇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답이 없는 걸 찾아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인공지능을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배우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좀 많은 걸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